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도서관 정책팀장 박영애입니다. 인문독서 아카데미 시즌2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자석수보다 좀 더 많이 성원해 주셔서 자리가 약간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강연 시작에 앞서 저희 희망도시 의정부 송경식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행복하시죠? 예. 이렇게 우리가 미리 마련한 좌석을 가득 채우고도 또 이렇게 별도 임시로 마련된 좌석까지 만들어주신 이런 걸 보니까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독서 열기를 또 독서 열기가 하늘을 찌른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러기도 하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바쁘신 분인데 와주신 우리 유시민 작가님, 아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유시민 작가님께 큰 환호의 박수 좀 보내주시죠. 예, 책 읽는 도시 의정부 건설을 위해서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이루어지는 이 특별 작가 초청 강연 정말 좋은 시간 되시고 여러분의 미래 삶이 보다 행복하고 꿈이 있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예, 다음은 2014년 인문독서 아카데미 시즌2의 첫 번째 강연을 진행해 주실 유시민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전 16대, 17대 국회의원, 제44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셨으며 경제학 카페, 거꾸로 읽는 세계사, 청춘의 독서, 어떻게 살 것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술활동을 끊임없이 해오고 계십니다. 또한 최근에는 55년간의 한국 현대사를 개인적인 경험을 살려 냉철한 시각으로 역사를 돌아보는 나의 한국 현대사를 출간하시는 등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삶과 죽음, 개인과 사회 등의 시대와 삶의 고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유시민 작가님의 통찰력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의 썸남 유시민 작가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시민입니다. 오늘 이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의정부시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또 도서관의 일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날도 더운데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면서 약간 살짝 이제 들어오면서 당황했는데요. 왜냐하면 예측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많이 보여서 이게 준비해온 대로 하면 눈높이가 잘 안 맞겠는데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정을 알리는 텔레비전이 있죠, 의정부에. 거기서 못 오신 시민들을 위해서는 또 방송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오시고 집에서 시청하시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께도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는 의정부 시민들을 도지사가 돼서 만나보려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작가로서 만나러 오늘은 왔습니다. 어느 게 더 나은지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았어요. 이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신청을 미리 못 하시고 오신 분들이 계셔서 뒤에 되게 복잡한데요. 요 앞에 자리들이 좀 더 있거든요. 여기 올라오셔도 괜찮아요. 뒤에 서 계시면 다리 아프시니까 이 오른쪽에도 이쪽에도 지금 공간이 좀 있고요. 거기 불편하시면 여기 걸터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이 강의하는데 방해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사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주제는 제가 작년 초에
냈던 책의 주제이고, 최근에는 이제 현대사 책을 내서 그 신간을 내버려 두고 구간을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하게 돼서 조금 그런 느낌은 듭니다만 결국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오늘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미 저하고 연식이 비슷해진 분들은 이미 다 이제 생각하고 계실 텐데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은 그 생각을 아직 안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살면서 괜히 태어났어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었어요? 왜 엄마는 날 낳은 거야? 그런 거요. 나는 세상에 왜 왔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고 집에 오면 또 엄마가 스마트폰만 한다고 뭐라 그러고 고달프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내가 세상에 왜 왔지? 이제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저도 10대 때 좀 해봤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가끔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세상을 꽤 많이 오래 살아오신 분들도 왕왕 갑자기 내 삶이 공허한 것 같다는 느낌? 이런 것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질문은 사실 자기 자신이 삶과 관련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에 있다면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에게 사실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 사실을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냥 생각이 아니고. 첫째, 인생에는 끝이 있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 또는 인간, 학명으로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하는 이 종, 이 지구 행성에 나타난 게 아주 짧게 보는 분들은 15만 년 전으로 보고요. 일반적으로 한 70만 년 정도 얘기를 하고 아주 길게 보는 분들은 한 400만 년 이제 호모사피엔스 이전의 인류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15만 년이든 70만 년이든 400만 년이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았어요. 지구 행성에서.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다 죽었어요.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다 죽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들이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뭐 오래 살면 100살까지도 산다 하고 이제 100세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2014년 현재 출생시 기대 여명 올해 막 태어나는 아이들이 평균 몇 년 살까? 이게 83년이에요. 여자는 85년, 남자는 한 80년. 그렇게 해서 한 80년 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제가 1959년에 태어났을 때 1959년에 추정되었던 1959년생의 기대 여명 55년이었어요. 제가 딱 그만큼 살았거든요. 지금부터 사는 삶은 통계적으로 보면 덤으로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은 살아났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살지 않았잖아요. 잠깐 얼굴 보여주고 하늘나라로 다시 가버리셨고 이 지구 행성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죽은 사람이 없고 죽고 나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삶은 그러니까 유한하다. 이게 첫 번째 인생과 관련해서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인간은 고독해요. 이것도 그냥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독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났죠. 누구 쌍둥이가 태어나는 경우에도 시간차를 두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이것은 나의 감정이고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나의 고통이에요. 누구도 나의 고통을 덜어가거나 대신해 주지 못해요. 또 내가 살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기쁨, 슬픔, 괴로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즐거움이나 고통까지도 다 자기 몫이에요. 그리고 단독자로서 자기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던져진 존재예요. 여러분들 중에 원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나를 인식합니다.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삶은. 그리고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교감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데서 겪는 어려움, 이것이 너무 커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실제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왜 나와 교감이 안 될까? 그 나의 진심은 이런 것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까? 이런 느낌이 들 때 그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이 잘 되고 교감이 잘 되는 거는 되게 운이 좋은 거고요. 그게 잘 안 되는 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 우리 삶에는 끝이 있다. 둘째, 삶은 고독한 것이 기본이다. 이 두 가지 전제를 두고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죠.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쓸 때 자료를 찾으면서 이제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주제로 작문을 낸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작성한 답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되게 그것들을 보면서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사실, 삶이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인생은 고독하다는 것, 이것을 움직일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삶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들이 너무 많더라.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엉뚱한 것에 관심이 가가지고 실제 우리가 삶에서 건져야 될 것들을 놓치는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의미를 뺏어가는 헛된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첫 번째가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욕망이요. 근데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냐 없냐, 이거는 다툴 여지가 없어요. 영원히 못 살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넘어서고 싶어 해요. 근데 이건 절대 못 넘어서는 거거든요. 근데 넘어설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가정을 해보죠. 영생할 수 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여론조사 한번 해볼게요. 영원히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난 영원히 살기 싫다. 손 들어보세요. 이제 이 강연이 필요 없겠네. 좋습니다. 영원히 산다면 삶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제한이 없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들이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노력하는 거예요. 뭔가를 계획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실패했을 때 좌절감을 느끼고 성공했을 때 기쁨을 느끼고, 이것들이 우리 삶의 의미를 채우는 건데, 만약 영원히 산다면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늑대 인간이 되거나 또는 시간 여행자로서 별그대처럼 그렇게 영원히 살면 하루가 의미를 가질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루가 작은 인생인데 시간이 무제한 삶의 시간이 있다면 그 토막난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그만이고, 오늘 이렇게 살아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내일 저렇게 살면 되니까,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무 필요 없는 일이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도 난 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손 드신 분들은 이걸 정확히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윤회, 저는 뭐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불가에서는 윤회,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왜냐? 여러분들 혹시 전생에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설사 윤회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삼도천 건너갈 때, 죽어서 삼도천 건너갈 때 모든 기억이 다 지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레로 태어나든 개, 고양이, 고양이, 강아지, 돌고래로 태어나든 또 사람으로 태어나든,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엄청 덕을 쌓아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데, 웬만큼 훌륭하게 살아갖고 개 정도로 태어난대요. 그래봤자 기억 못해요, 아무도. 전생에 뭐였는지. 그것은 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인식하는 철학적 자아, 철학적 주체로서의 자아, 인격, 이것은 딱 한 번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다는 욕망에 휘둘리지도 말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윤회의 고리 속에서 나중에 뭐가 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름 남기는 것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학생들이 답에 보면 이름을 남기고 싶다,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뭘 하고 싶다, 이런 답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름 남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등산을 가시는 분들은 큰 바위산 있는 데 가보면 뭐 막 새겨져 있죠. 그게 주로 사람 이름이거든요. 제가 개성 가서 박연폭포를 가봤더니 거기에도 사람 이름이 엄청 절벽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물론 그 모든 이름을 압도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름이죠. 보이는 모든 큰 봉우리마다 전부 다 김일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 동지 장군과 그 식솔들의 이름들이 거기 새겨져 있어요. 엄청 나중에 가면 화를 낼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이요. 누가 저 따위를 저따 새긴 거야. 마치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북한산 바위를 보면서 미친놈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이름을 남기는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어떤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돼요. 근데 정말 나쁜 일로도 오래 기억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름을 남기는 것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드린 말씀도 마찬가지고 저의 생각이에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답이 없어요. 각자 자기 삶에 대해서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은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같다면 저 사람 나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뭔가 좀 동질감을 느끼실 거고요. 다르다면 저 사람 나하고 다르네, 근데 저 사람 말 중에 내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아, 그 정도 느끼시면 오늘 이 더운 날 여기 오신 그런 값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포괄적 질문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답은 본성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본성을 잘 표현하고 잘 발현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신과 악마의 중간계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어떤 성인의 사이에 있는 존재거든요. 이성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요. 그러나 동시에 아주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때로 이성보다는 충동에 휩쓸리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이룬 위대한 어떤 일들, 이런 것이 있는 그만큼의 무게로 인간이 저지른 아주 참혹하고 끔찍한 죄악들이 있는 게 역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목가적으로 생각하기를 교과서에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배우면 삼국통일 이러면 이제 이게 한반도에 나라가 3개 있다가 그 이제 하나의 민족 국가로 형성된 대단한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의 왕, 장군 이런 분들은 역사의 위인으로 추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국가 또는 민족국가가 형성되는 과정 그 자체는 대규모의 끔찍한 정복, 전쟁, 살상, 약탈, 강간 이런 것들이 저질러진 역사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학살과 유혈을 거쳐서 이루어진 국민국가에 왜 사람들은 더 기꺼이 속하려고 그러고 그 역사에 대해서 어떤 긍지를 느끼려고 노력하냐. 인간이 망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 안 좋은 것은 가까이는 일제강점기 40여 년, 더 멀리 나아가면 임진왜란에 대한 기억이, 집단적 기억이 있죠.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신라 고구려 백제 사이에 치러졌던 그 전쟁과 학살 이런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알아도 별 감정을 안 느끼고 넘어가요. 그럼 백마강 가보셨습니까? 예, 그 충청남도 예, 거기가 부여죠, 부여. 예, 고란사, 백마강, 유행가도 있습니다. 낙화암. 그 끔찍하죠. 저는 충남도에 건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아직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사 안희정 지사한테 전화를 못 했는데요. 거기 유람선을 타보면 고란사 앞에서 배를 타면 저쪽 바깥쪽 선착장까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유람선을 돈 내고 탑니다. 그러면 안내방송이 나오거든요. 백마강이 왜 백마강이냐? 그전에는 백마강이 아니었대요. 당나라 소정방이 와가지고 이제 나당연합군, 신라하고 당나라가 군대를 합쳐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거기 삼천궁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왕실에서 일하던 사람들, 신하들이 여자들 포함해서 그 낙화암에서 뛰어내려서 다 죽습니다. 근데 백제를 정복하고 나서 소정방이 뭐 나쁜 일이 자꾸 생겨요. 물어봤더니 그 강에 사는 용이 심통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용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백마를 잡아서 백마고기를 미끼로 해서 용을 잡아 죽여요. 예, 그래서 그 설화입니다. 그래서 용이 떨어진 데는 뭐 지명이 어떻게 되고 용이 이제 이렇게 낙지에 걸려갖고 죽은 들판은 이름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그 낚시를 한 절벽은 조룡대라고 해서 예, 용을 낚은 데라고 해서 붙어있고 소정방이 위대한 인물처럼 설화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배 안내방송으로 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돌았어. 그 얘기를 해주더라도 외세가 여기 들어와서 우리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 설화를 재해석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정방을 주체로 심지어 소정방의 밑에 있던 휘하, 부하까지도 신화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그런 것들을 버젓이 틀어주고 예, 관광 안내서에 올려 놨더라고요. 이거를 뭐 객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찌나 모르겠는데 여하튼 주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전쟁과 학살, 약탈의 기억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민국가 혹은 하나의 민족이 형성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야기가 너무 번져갔는데요. 여하튼 우리 삶은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예. 여하튼 예, 그 왜 나왔는지 이제 기억났다. 인간이 신과 성인과 짐승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나 자신을 포함해서 너무 추하고 불합리한 존재로 생각해도 안 돼요. 이 세계의 역사 자체가 정복과 전쟁, 학살로 가득한 역사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악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때로 종교, 신념, 물질에 대한 욕망, 권력 추구 이런 것들이 다 동기가 되어서 또는 단순히 내가 잘 모르는 낯선 인간 집단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의 표현으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끔찍한 역사를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이루어놓은
이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우리 대한민국 보더라도 끔찍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도 많이 벌어지지만 동시에 그런 일을 막으려고 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또 시민들의 노력이 또 한편에는 전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본성은 뭐냐? 인간의 본성은 저는 한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그냥 보십시오. 아무 설명 없이. 참고로 이것은 멕시코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말을 타고 노는 남매로 보이는 사진이에요. 지금 앞에 불을 꺼야 잘 보일 것 같은데 이것은 결혼식을 눈앞에 둔 커플의 모습인데 보이세요? 짐작이 되죠? 앞쪽에 불을 한번 꺼보시죠. 이 사진은 그 월남전 전쟁포로가 되어 있다가 구출이 된 미군 장교가 귀환할 때 마중 나온 가족들입니다. 군 비행장에서요. 이건 헌혈하는 사진이에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얼굴이 안 보이는 사진. 이제 좀 더 잘 보이네요. 이것은 두 사람의 노동자가 고층 빌딩의 외벽을 청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굴이 안 보이죠? 제가 여러분께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얼굴을 보라는 뜻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 사진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작가가 우연히 본 장면을 찍은 건데요. 뒤에 이 여자아이 참 좋죠? 오빠는 어때요? 오빠로 보이는데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게 느껴지죠? 얼굴에. 뒤에 여동생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의식 때문에 이런 얼굴이 나온 걸로 봐요. 뒤에 여동생은 너무 좋아요. 말 타고 노는 게 흠뻑 빠져 행복한 표정이에요. 이게 안 넘어가지? 갑자기 안 넘어가네요. 그 제가 이제 본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본성 안에는 두 가지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중심성이요. 이게 에고센트릭, 영어로는 에고센트릭이라고 그러고 또는 이제 이기적인 거예요. 셀피시하다.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타적 본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짐승 혹은 악마에 가까운 모습이 나오고 이타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신 또는 성인군자와 비슷한 모습이 또한 나오는 그런 모순되고 이중적인 존재가 인간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성과 이타성은 대체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냐 하면 주로 네 가지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요. 첫 번째가 일이고요. 일. 그냥 밥벌이를 하려고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없으면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사람은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나의 내면에 있는 어떤 것들을 표현합니다.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표현하지 못하면 삶이 불안해져요. 불행해지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실현하고 표현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일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가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왜 사랑을 갈구하냐 하면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누군가 나를 감싸주고 안아주고 위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잘 교감하고 나와 잘 소통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이 고독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위로를 받아요. 이 외로움, 이 고독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삶이 지독히
고독해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영역이 놀이예요. 놀이. 이제 큰 회사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예전에 제가 정치를 할 때 하다 보면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을 안 하려고 그래. 놀려고만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큰일이야. 세상이 이래서 나라가 큰일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건설회사 회장님이셨는데 회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물어보래요. 평생 일만 하고 사는 거하고 평생 놀고 사는 거하고 어느 거 하실래요? 근데 그분은 일만 하고 사는 것. 저는 놀고 사는 걸로 택할래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근데 회장님은 그 회사가 회장님 거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만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대부분 다 회장님 거 되니까 그게 그런 거죠. 왜 일합니까? 놀려고 일하는 거죠. 저는 놀려고 일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국무총리를 수행해서 외국 갈 때였는데 이제 이해찬 국무총리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제 그 건설회사 회장님이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는 유시민 의원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놀이 또 본성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를 잊어버리고 순수하게 몰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인간만의 특성이 아니고요. 고등동물에게서는 다 나타나는 겁니다. 고양이, 개 다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이 세 가지는 일, 놀이, 사랑은 자기중심적 활동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본성이요. 이것이 무제한적으로 사람들이 이 본성만 갖고 있다면 그러면 인간 사회에는 문명이란 게 없어요.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늑대와 같이 경쟁하는 상태가 됩니다. 나만 중요하니까. 나와 내 가족.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나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아주 작은 규모의 공동체. 여기만 중요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나의 욕망,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표현하고 충족하는 수단에 불과해요. 근데 인간이 그런 존재였다면 이런 문명이 만들어졌을 리가 없죠. 예전에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인가? 오케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 철학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악설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은 이게 순자, 이제 춘추전국 시대 같으면 순자나 이런 철학자들이 그랬다고 그러죠. 법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가지를 쳐내고 통제를 하고 질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 질서를 깨는 자를 엄벌에 처하고 뽐보기를 보여주고 공포감에 떨게 하지 않으면 질서 유지가 안 돼.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반면에 인간은 원래 선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본능을 닦아서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 본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가 안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본성을 잊어버려서 악한 걸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 맹자 같은 분이세요. 저는 이 우리 삶의 네 영역 가운데 네 가지의 중요한 우리 활동 영역 가운데 세 가지는 자기중심성이라는 본성을 표현하는 거라고 봐요. 일, 놀이, 사랑이요. 남들하고 잘 안 나누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만 가지려고 그래요. 자기 애인을 딴 여자나 남자가 채가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일자리가 괜찮은데 이걸 비정기적으로 낮추려고 그러거나 또는 날 쫓아내고 딴 사람을 그따 넣으려고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내가 지금 놀고 있는데 공 차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야 비켜 우리가 공 찰래.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모두가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활동 가운데 한 영역만큼은 이것과 반대로 나타나요. 그것이 저는 연대라고 표현하는 활동인데요. 이 연대라는 활동은 자기중심성이라는 본능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 슬픔, 아픔, 상실 이런 것을 같이 느끼면서 나하고 아무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무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귀중한 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연대거든요. 솔리데리티. 이 연대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해요. 자원봉사, 기부 뭐 등등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가슴 아픈 아버지 편찮으시고 엄마는 실직자고 아이는 난치병에 걸렸다 이런 사연을 라디오에서 들을 때 뭐 222로 시작되는 그 통장 번호를 불러주면 돈을 보내게 되잖아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뭐 사랑의 뭐쩌고 이런 거 붙여가지고 사연 전하고 노래 부르고 이러면 ARS 돌리잖아요. 왜 해요? 내 일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연대 활동이라는 것이 본능이나 혹은 본성의 발현이라기보다는 문명이 만들어낸 걸로 도덕이, 교육이 또는 문명으로 사람들에게 교화하고 가르쳐서 이런 것이 생겨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지난 수십 년간의 뇌과학자들 또는 진화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교육이나 훈련이나 강제의 산물이 아니고 원래부터 자연이 인간에 준 본성 가운데 하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갈 때 나만 위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사회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남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흔히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잘못 만들어진 질문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살아야 돼요. 두 가지를 다 하고 사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발현하는 일이에요. 그럼 왜 사람들은 그러면 그 본성, 자기중심적 본성과 이타적 본성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그것은 모두 다 우리의 뇌 속에 있다고 그래요. 뇌. 한때는 계산은 두뇌로 하고 느끼는 것은 심장으로 한다 이런 말들이 유행한 적이 있죠. 예전에는 우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우리 인문학 강좌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경제학이 전공인데 대학에서 전공한 건 경제학인데 이 인문사회과학 쪽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인문학이라는 거는 뭐 경희대학교의 후마니타스 칼리지 이런 게 있죠. 인문학이 휴머니티거든요. 라틴어로 하면 후마니타스. 그거는 인간학이에요. 인간학. 인문학이라는 것은 곧 인간에 관한 연구거든요. 근데 이제 인문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대상을 연구하려면 그 대상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야 돼요. 근데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새로 알게 되었어요. 특히 우리들의 지성과 감성 이런 것들을 모두 조율하는 기관이 뇌라는 것. 그리고 이 두 뇌를 해부학적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MRI, PET와 같은 첨단 진단 장비로 뇌를 스캔하는 기술이 생기면서 뇌의 작동 방식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뇌가 하는 게 아니고 느끼는 것도 다 뇌가 한다는 것을 우리 이제 알게 되었죠. 심장은 아무것도 안 느껴요. 심장은 그냥 뛰기만 해요. 그냥 만들어졌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뛰어가지고 초음파 사진 찍으면 바짝바짝 하잖아요. 애기 뱃속에 있을 때. 죽을 때까지 뛰어요. 이게 멈추면 죽는 거예요. 심장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모든 것은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제가 지금 본성이라고 말한 자기중심성과 이타성, 이 모두가 다 우리 뇌에 있는 것이고요. 자기중심성은 대개 뇌의 아래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3층 집으로, 2층 집으로 치면 지하실과 1층에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타성을 만들어내는 부위는 이제 뇌의 껍데기, 이렇게 대뇌피질이라고 말하는 우리 뇌의 2층, 거기에 주로 이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거울신경세포, 과학자들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라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여러분들 다 한두 번씩 혹은 수도 없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오늘도 그 아이들이 어제부터 살아 돌아온 아이들이 걸어서 안산에서 국회까지 오는데 뉴스를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울컥울컥하고요. 왜 그렇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런 어떤 것을 느낀다면 뭔가 여기서 지금 뭐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까지 무엇이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대뇌 피질에 다른 사람과 직접 교감하거나 소통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도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곧바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세포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한 30년 전에 처음으로 발견을 했고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폭넓게 우리의 대뇌 피질에 그 거울 신경세포라고 미러 뉴런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신경세포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긴 생물학적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이 획득한 생물학적 재능이에요. 문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거울 신경세포의 작동 때문에 생긴 겁니다. 왜냐? 이 거울 신경세포가 왜 그런 기능을 하느냐 하면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소통하고 교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 속에서 생존 못해요. 인간은 빨리 다질지도 못하고 냄새도 잘 못 맡고 눈도 좀 나쁜 편이고 귀도 적당한 주파수의 음파만 들을 수 있고요. 몸에 털도 없죠. 가죽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고 협동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주어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동물의 왕국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사진이죠. 이제 얘는 포식자고 얘는 피식자예요. 이 장면은 자연에 있는 먹이사슬을 보여주는 거죠. 이 먹이사슬은 뭐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우리가 얻는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 와요. 그리고 식물이 그 태양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광합성이라는 화학적 과정을 통해서 전환시켜서 최초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초식동물이 그 에너지를 약탈해서 살아가고 육식동물은 다시 그 초식동물을 약탈해서 살아가는 먹이사슬.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자연에는 그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얘가 약간 불쌍하죠. 우리는 같은 인간에 대해서만 공감하는 게 아니고요. 개, 고양이, 사슴, 사냥한테까지 다 공감할 수 있어요. 아주 예민한 분들은요. 식물한테까지도 교감해요. 그래서 이 능력이 굉장히 빼어난 사람들은 육식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채식을 하는 경우에도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만 먹는다든가 그거 가리키는 용어가 있던데 극단적인 채식주의예요. 그러니까 식물도 꺾으면 아플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런 분들은 대뇌 피질에 있는 거울신경세포가 너무너무 발달한 분들이에요. 길고양이들한테 밥 주는 사람들이요. 그 자기가 교감하고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대상이 인간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별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다 그런데 좀 특별히 예민하게 발달한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둔감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도 교감을 잘 못해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보통 우리가 사람을 잘 못 죽이는 것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일 때 그 사람이 고통에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이 나에게 전해져 와요. 이 거울신경세포 때문에. 그래서 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꼭 도덕으로 설교해서 법으로 못하기 때문에 안 죽이는 게 아니에요. 타인에게 고통을 내가 가할 때 그럴 때 그 타인이 당하는 고통이 나에게도 전해오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못 죽이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비행기에서 버튼 하나 눌러서 사람을 몇십만 명 죽이는 거는 상대적으로 훨씬 간단한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다른 인간하고도 교감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특별히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불행하게도 취약한 거울 신경세포 시스템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것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하튼 우리는 약간 이해가 안 됐지만 얘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죠? 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사진입니다. 얘는 독수리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독수리는 죽은 고기만 먹어요. 살아있는 거는 먹이가 아니에요. 죽어야 먹이에요. 여기는 여자아이입니다. 어린 여자아이인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죽기를.
근데 이 사진이 어디서 언제 찍힌 사진인지 모르고 봐도 얘가 막 미운 것 같아. 예. 독수리는 잘못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감정이입이 돼요. 독수리가 미워요. 그리고 얘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안 구해주면 그냥 죽게 생겼어요. 독수리한테 뜯어먹히게 생겼어요. 죽고 나서. 온갖 감정이 다 들죠. 목마를 거야, 배고플 거야, 겁이 날 거야, 무서울 거야. 그리고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됐지? 왜 제가 혼자 있지? 저 어느 나라야? 저 국가는 뭐 하는 거야? 정부는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저 사진을 찍은 사람은 저 애를 안 구하고 사진을 찍었단 말이야 라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온갖 감정과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거울신경세포 때문이에요. 이 사진은 1990년대에 찍힌 사진이고요. 저 아이는 죽고 없습니다. 저 사진을 찍은 사람도 죽었어요. 사진을 찍은 후 1년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저 사진은 뉴욕타임즈에 게재되어서 게재된 다음 날부터 폭주하는 항의 전화와 편지 때문에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뭐 때문에 항의 전화를 했는지는 짐작이 가시죠? 독자들은 저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예.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독수리에 대해서 미운 느낌이 드는, 미운 감정이 생기는 것.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가 느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각종의 감정을 느끼고 동시에 분노요. 저 아이는 너무 어려서 분노를 못 느낄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들은 저 사진을 보면서 대상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지만 여하튼 어떤 분노의 감정을 느낍니다. 안타까움. 이게 이런 감정을 여러분 안 느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느끼시면 오늘 강의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느껴요. 많든 적든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많이 느끼는 분들은 아프리카에 한 달에 뭐 15불, 10불 이렇게 돈을 보내잖아요. 자매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유니세프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오면 머리맡에 세워놓고 예 그렇게 하잖아요. 자매 결혼. 그냥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분도 있고요. 다 귀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문명을 만든 것은 이렇게 느낄 줄 아는 감정 때문에 만든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모든 협동행위, 모든 이타적인 행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든 활동들이 모두가 다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교감의 능력에서 온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완전히 자기중심성만을 추구하면서 산 사람, 보통 훌륭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죠? 존경 안 해요. 우리는 왜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잖아요. 마하트마 간디, 마더 데레사,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김수환 추기경님, 뭐 법정 스님 이런 분들 또는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들 중에 어떤 분들, 그 어떤 분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여하튼 그런 감정을 느껴요. 그럼 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 사람보다는 왜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을 존경하게 될까? 그것이 우리들이 본성에 맞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두 가지 본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타적 본성이 더 훌륭하다고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따라 배우려고 그러지만 힘들어요. 왜냐?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지만 인간은 이성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욕망과 감정의 지배를 받잖아요. 이것은 큰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럴까를 괴로워하게 되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지나친 욕심이거든요. 그것은 다 공자, 맹자, 석가모니, 뭐 부처님, 예수님 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러러보고 우리가 밤하늘의 북극성을 보면서 배를 항해하듯이 그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러러보면서 그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파도 위에 몸을 맡기고 있잖아요. 나를 구해야 돼요, 또한.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자기중심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이타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할까? 예, 그것은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본성,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의 차이에도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 자기중심성과 이타성을 좀 더 다른 비율로 또는 다른 색깔로 배합하고 살아가요. 자기가 노력해서 그 배합 비율을 바꿀 수도 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측면도 또한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타성이 높아질수록 훌륭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씩 높여나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연 전체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그리고 매우 지혜로운 생물인 동시에 매우 어리석은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인간이라는 이 종 자체가 굉장히 지혜롭고 위대하면서도 비천하고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좋은 점도 있고 아주 추한 점도 있어요. 내 삶에도 빛나는 대목이 있고 좀 감추고 싶은 대목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공자맹자의 삶도 예수의 삶도 회부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비판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 아름다움 이런 것을 지향하지만 온전하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가질 수 없어요. 우리 삶의 의미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으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의미가 찾아지는 것이지 어떤 완전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또는 완전한 것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내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세상의 어리석음에 좌절하지 말자고요. 화는 좀 나지만 너무 화내지는 말자고요. 우린 원래 좀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인간은요 진짜 완전히 아름다운 것을 가질 수 없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노자, 장자 이런 분들의 세상을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조금은 이해를 해요. 장자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자가 직접 쓴 책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장자 내편이 있고 외편이 있고 자편이 있는데 아주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 쓰여진 내편만 장자의 작품이고 뒤에 이제 외편과 속편은 전부 다 자편은 전부 다 장자의 후배들이 이제 유학자들을 골려먹을 목적으로 지어낸 얘기들이다. 그런 해석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는 자편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전부 유학자들을 골려먹는 얘기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래서 그 유학자들의 그런 가르침 이론을 이제 빈정대기 위해서 도척이라는 엄청난 강도 두목을 등장시켜 가지고 막 비웃는다든가 뭐 도적질에도 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 훔치러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용감한 거고 나올 때 제일 나중 나오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착 보면 어디에 귀한 물건이 있는지 아는 것이 성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도둑질이 성공할지 안 할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지요. 그 다음에 이제 분균, 훔친 물건을 골고루 잘 나누는 것이 그게 인의예지. 그게 또 뭐라고 그래요? 그게 5도가 있대요, 도적질에. 이 5도를 알아야 비로소 큰 도적이 되느니라. 이제 그렇게 인의예지 이런 것들을 비웃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거기 보면 누가 물어봐요, 장자한테. 선생님, 이렇게 큰 돌을 깨우치셨는데 왜 돌을 안 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장자가, 이 친구야, 도는 혼자서 깨닫고 마는 것이지 펴는 것이 아니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도로 사람들을 구하고 세상을 구해야죠. 그랬더니 큰 돌을 펴면 큰 도적이 생기고 작은 돌을 펴면 작은 도적이 생기네. 따라서 도적질을 만들지 않으려면 도는 안 펴는 게 제일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나와요. 이제 그때 큰 돌을 폈다는 것은 그 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자맹자의 도를 가지고 2000년 동안 고대 왕조가 그걸 이데올로기로 삼아서 민중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했습니다. 예수님의 도는 다른가요? 예수님은 저는 훌륭한 인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실제 하느님의 아들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큰 도를 펴신 분인데
그 돌을 가지고 중세에 1000년 동안 가톨릭 교회가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수탈하고 박해하고 마녀 사냥을 한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약탈을 하고 마호메트가 큰 돌을 폈어요. 그 돌을 가지고 학교 다니는 여자애들을 납치해다가 팔고 자기와는 신앙의 차이가 약간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시장 골목에다가 폭탄을 심고 그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그 훌륭한 성인들이 그렇게 큰 돌을 폈는데 우리는 그 돌을 올바르게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돌을 잘못 받아들여서 그 돌을 가지고 죄를 짓고 그 돌을 명분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 돌을 이용해서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런 점에서 장자의 말이 반은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좌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만족을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만족을.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고 남들보다 잘해야 돼요. 경쟁 DNA가 있어요. 그리고 좀 독해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이제 보건부에 있을 때 중국에서 이제 뭐 하여튼 동남아에서 AI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막 죽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좀 전에는 사스라는 전염병이 신종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중국에서는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홍콩하고. 그리고 이제 AI가 창궐 하면서 2005년, 2006년 그때 신종 플루가 유행해서 사람이 엄청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타미플루를 200만 명분을 비축했는데 1000만 명분을 사라. 그래갖고 제가 장관할 때 난 못 사겠다.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사놓으면 5년에 보존기간이 5년이라 5년에 200만 개씩 없어져요. 근데 그때는 그게 한 개 5만 9천 원인가 그랬거든요. 1인분에. 그러니까 돈이 몇백억이 해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뭐 럼스펠트 미국 뭐 국방장관인가가 나와가지고 막 비축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부시가 막 나서고 이래 좀 수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약사 타미플루 제약사가 미국 공화당에 정치 자금을 엄청 제일 많이 된 기업이거든요. 이게 뭔가 냄새가 나. 예, 그래갖고 막 조사 연구를 거듭한 끝에 저는 안 샀어요. 진짜 번지면 그냥 제조하지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되지 뭐. 아니 그 판국에 뭐 지금 국제법 따지게 생겼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안 했는데 나중에 음모론에 빠져서 좌파들이 종북 좌파들이 타미플루도 안 샀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판명이 됐냐? 그 신종 바이러스라고 일컬어졌던 그 AI는 신종이 아니었죠. 그건 1968년인가에 홍콩 바이러스, 홍콩 독감 바이러스하고 거의 같아요. 1917년, 16년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하고 똑같아요, 거의. 제가 그때 이상하게 생각한 게 40살이 넘은 사람 그 당시에 항체 보유율이 높아요. 40이 안 된 사람은 항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질병관리본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조심스럽게 그분들이 장관님 이게 사실 신종이 아니고 1960년대 홍콩 독감하고 비슷한 걸지도 몰라요. 그때 독감에 노출됐던 사람들은 이미 이 AI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종이 아니고 변종이잖아요. 그냥 구종이잖아요.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요. 이제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유전자가 좀 독해요. 제가 난 궁금해서 물어봐서 사스 때문에 그 난리가 중국은 나고 보건부 장관이 잘리고 그 경제장관 하던 아주 실세가 보건부로 와가지고 가오 장관이라고 술도 잘 마시고 그런 분인데 제 파트너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사스 환자가 없었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질병관리본부장님이 장관님 공식적 답변은 우리가 방역을 워낙 잘해서 막았다. 이게 공식 답변이고요. 실제 답변은 뭔데? 감염자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발병이 안 됐을 겁니다. 감염이 됐는데 왜 발병이 안 돼요? 우리가 독종이거든요. 왜 우리가 독종이에요? 그랬더니 장관님 저기 최초의 현생 인류가 태어난 곳이 중앙아프리카의 사바나 지역 그 당시에 지금 사하라 사막 있는 그 어디에서 이제 이브가 처음 나타난 거 아닙니까? 미토콘드리아 DNA로 목에만 추적 가능하잖아요. 북에는 추적이 불가능해요. 목에만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호적 제도를 하려면
호주 제도를 하려면 모계로 하는 게 생물학적으로는 맞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부계로 하다가 그걸 없앴죠. 꼭 하고 싶으면 모계로 하면 돼요. 부계는 추적이 불가능해요. 추적해본 결과 결국 그 당시에 수십만 년 전에는 지형도 지금하고 좀 달라서 중앙아프리카 근처에서 발생한 이제 생긴 인간이 이 서식지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동을 해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을 다 건너서 맨 동쪽 끝까지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뭔 얘기냐 하면 수십만 년에 걸쳐서 혹은 수만 년에 걸쳐서 그 긴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이 지구 행성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세균 바이러스와 다 접촉해 봤을 거다. 그래서 DNA가 독종이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자본주의를 해도 이렇게 독하게 하고요. 사회주의를 해도 북한처럼 독하게 해요. 중국에서 성리학이 맛이 벌써 끝났는데도 우리는 성리학을 쥐고 있었고요.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서양에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진짜 독해요, 모든 게. 그래서 이 독종 DNA가 결국은 선사시대 이래 이 생물학적으로 비축된 어떤 거다, 이런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질병관리본부장님이 하셨던데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독해요.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에 보면 빛나는 거는 되게 빛나고요. 추악한 거는 엄청나게 추악해요. 최근에 상황을 보면 지금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한 자발적 성금이 1,000억 원이 넘었다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모금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한 게요.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도 했죠, IMF 때. 그리고 일제 침략기에는 국채보상운동도 했습니다. 대단한 독종들이에요, 우리가. 되게 빛나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생존 학생들이 1박 2일 걸어서 국회로 오게 만드는 정부나 정치권이 또 있잖아요. 이건 정말 뭐 추악하다는 표현 이전에 너무 한심하고 무능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이런 게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요. 포기하지도 말고요. 물들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이것과 절대 더불어 살 수 없다면 죽어야 돼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전에 완벽하게 아름다운 세상은 절대 안 올 거기 때문에. 인간이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존재인 한 인간이 만드는 모든 질서, 제도, 문화, 정치, 이 모든 것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삶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릴 텐데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아니, 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각자 알아서 하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죠? 그리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한 준비, 노력, 훈련, 이런 거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도 사라지고 일 속에서 자기를 실현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진짜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지만 어느 정도라도 나를 이해하고 나와 교감하고 나와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 가슴이 막 쓰릴 것 같은, 또는 내가 없어질 때 그 사람이 마음이 막 쓰릴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최소한 2~3명은 있어야 돼요. 2~3명만 있어도 돼요. 세상은 살만해요. 많지 않아도 돼요.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인데 2~3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카톡방에서 누가 뒷담화를 깐다, 뭐 악플을 단다 이럴 때도 10개 리플 달려서 7개 정도는 악플이고 3개 정도만 괜찮으면 인생은 살만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꼭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 돼요. 어떤 관계든. 놀이, 놀이, 뭐 소위 이른바 재충전하고 이렇게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적어도 그것을 하는 순간에는 완전히 모라의 경지에 들어가서 정서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이가 있어야 돼요. 1~2개라도. 그럼 알아서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이 움직일 때, 내가 마음이 움직이는데 표현을 안 하면 찜찜해요. ARS 돌려야 되는데, 뭐 기부금 송금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자원봉사 어디 가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좀 왠지 게을러지고 싶고 뭐 하고 싶어서 안 하게 되면
좀 찜찜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찜찜함이 되도록 덜 남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연대 활동. 아까 헌혈 사진 봤잖아요. 이 헌혈 사진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헌혈 얘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이 헌혈은 사실 근데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기술적인 조건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피를 나누어주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제가 책에 그렇게 썼더니 이 과학에 관련된 오류를 지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어떤 분이 글을 올려가지고 흡혈박쥐가 피를 나눈다고, 이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어가지고 이런 걸 잘못 썼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이지. 흡혈박쥐는 이틀만 굶으면 죽어요. 신진대사가 워낙 빨라가지고. 그래서 밤에 나가가지고 막 실컷 빨아먹고 온 놈하고 굶고 온 놈하고 자기들끼리 금방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실컷 먹고 온 놈이 굶고 온 놈한테 개워서 피를 준대요. 개워서.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가 평소에 개워서 줘야 지가 굶고 왔을 때도 남이 준대요. 자기들끼리 알아본대요. 잘 안 주는 놈은 잘 못 받는데요. 근데 흡혈박쥐는 피를 나누지만 자기 피가 아니잖아요. 남의 피지. 그거는 먹이를 나누는 거지 자기 피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나누는 거는 자기의 피예요. 이 헌혈의 역사를 보면 정말 인간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 동기는 불순한 거였지만, 전쟁과 관련이 있었지만, 예. 그러나 결국 이 피를 응고시키지 않고 항응고제를 개발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이것을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고 고상한 일에 활용할 줄 아는 인간의 능력을 또한 보여주거든요. 196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헌혈이 없었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것은 1980년대고요. 적십자사에서 헌혈을 포기하고 매혈을 포기하고 헌혈로만 충당하겠다고 선언한 게 1970년대 후반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혈은 작업자족해요. 이게 대단한 문화적 성취거든요. 혈액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예, 중국 소설가 허삼관 매혈기라고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매혈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이런 대목들에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아까 헌혈하는 사진에서 그 회사 임원으로 보이는 분이 막 흐뭇하게 웃고 있죠. 예, 팔에는 꽤 굵은 바늘이 꽂혀 있고 주먹을 폈다 줬다 하면 피가 뚝뚝 떨어져서 그 백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왜 하필 여름 휴가 가기 전일까? 휴가 전 헌혈하기 운동 캠페인이었어요. 그 사진이. 예. 1월하고 7월은 혈액 부족 기간이에요. 예. 그 적십자사 혈액원의 혈액 재고가 5일 이하로 내려가면 알람이 울리는데요. 3일치 이하로 내려가면 진짜 심각해지거든요. 그게 1월 혹한기, 7월 휴가철, 이때가 혈액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해결해요. 어떻게? 피를 찾아서 가죠. 그 전까지는 오는 피를 받았는데 급해지면 피를 찾아서 가요. 예,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학교, 군대,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는 대기업, 여기를 가요. 아까 그 본 사진은 대기업 사진입니다. 거기서 젊은 피를 뽑아다가 이제 위기를 넘기곤 하죠. 헌혈하실 거면 1월하고 7월에 하십시오. 여자분들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헌혈이 불가능해요. 헤모글로빈 농도라든가 등등 영양 상태가 부실해 가지고요. 다이어트들 너무 하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기중심성과 이타성을 겸비하고 있는 존재예요. 어떤 비율로 이것을 혼합해 있는가는 각자에 달려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해야 정답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자기중심적 활동, 일, 놀이, 사랑,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해나가는가, 그것도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타적 활동, 연대 활동도 아주 다양한 연대 활동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연대 활동을 얼마만큼 하느냐도 역시 각자의 선택 몫이에요. 이게 이 삶의 네 가지 영역, 활동 영역을 어떻게 조합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활동과 이타적 활동을 어떻게 결합해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그리고 색깔, 이런 것을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들 각자가 알아서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에 미달하면 비천한 삶이고 이 기준을 충족하고 그 위로 가면 훌륭한 삶이고 이런 기준은 없다고 봐요. 객관적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훌륭하냐 안 하냐 이것은 자기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의 삶을 생각할 때 괜찮았어, 훌륭해 이만하면, 또는 훌륭하진 않아도 괜찮은 삶이야, 이렇게 만족감이 든다면 그것은 괜찮은 삶이에요. 뭔가 좀 아쉬운데 이러면 조금 부족한 삶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뭘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례를 하나, 이 신앙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